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드디어 과학영재원 5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 박수! 제가 왜 이렇게 기쁠까요? 저도 1년 동안 토요일 오전마다 아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언덕길 오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아이도 가면 재밌기는 한데 학교가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니고 해서 토요일마다 학교 올라가는 게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거기를 또 가야 되냐고, 또 올라가야 되냐고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갔었어요. 1년 내내 차 없이 걷고 자전거 타고 다니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체력 하나는 잘 다져졌을 것 같습니다. 영재원 마지막 날에는 산출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수료를 해요. 산출물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어요. 작년 4학년 때는 산출물 발표 없이 수료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5학년 올라가려면 따로 시험을 봤었어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이 산출물이 바로 다음 학년으로 연계되어서 넘어갈 때 점수를 매겨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산출물 이렇게 하면 꼭 붙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솔직히 2월 달에 합격을 한 후에 얘기를 드리면은, 산출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신빙성 있고 신뢰가 가고 이럴 텐데,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당락과는 상관없이 진짜 산출물 준비를 생판 하나도 모르는,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이 산출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영재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 준비를 하고 발표까지 하는지, 마지막으로 산출물을 준비할 때 선생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점을 발표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덜 헤매시라고, 저희는 좀 많이 헤맸으니까 덜 헤매시라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출물 준비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9월 달부터 9월 추석쯤에 이제 탐구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계획까지 어떻게 탐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워서 냈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 탐구를 어느 정도 한 다음 중간 결과를 이제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수정까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초에 PPT 파일을 만들고 그 PPT 파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고요. 후에 11월 중순까지 PPT 파일 이외에도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을 전달을 받고 한글 파일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PPT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세부 사항들을 더 자세히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월 중순에 발표 자료를 아이가 직접 준비를 해가면은 선생님께서 수정할 거랑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다음에 수료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출물이라는 게 탐구 주제를 자기가 직접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탐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가 다 산출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길게 보면은 2개월 반 정도 동안에 산출물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본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 끝에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본적인 수업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서 산출물로 인한 부담을 갖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형식은 선생님께서 이제 PPT나 동영상 등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어떤 형식도 상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때는 PPT 파일 한 부, 그리고 한글 파일 한 부를 제출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2번의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으면서 수정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아까 2개월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닌 게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께 경과 보고도 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게 탐구 주제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주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주제를 한다고 쳐도 실험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또 다시 실험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혼자 산출물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셨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실험을 할 때 실험 조건을 세세히 기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실온이나 냉장에서 어떤 실험군을 보관을 할 때 실온은 몇 도에서 냉장은 몇 도에서 보관을 했었는지 이런 온도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험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는지,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사진 기록은 언제 찍었는지 이런 시간 같은 것도 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실험 조건으로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딱딱하다, 단단하다, 물렁하다. 뭐 어제는 조금 단단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물렁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든지 남들한테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딱딱하다, 물렁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체를 만질 수 있게 만져보면서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얼마나 단단한지 눌러보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남들이 보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렁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근거를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PPT에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PPT를 보고서 그냥 줄줄줄 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실험을 진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PPT에는 간단한 이미지 그리고 설명도 간단히 붙이고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